거품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품은 왜 생겼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반등을 전망하지만 하락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거품이 터지면 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볼까요?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부동산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라면 그 거품이 터지는 순간 서민들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값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서울 강남의 집값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2025년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압구정이나 청담, 반포, 한남동의 고급 단지들은 평당 2억을 돌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30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아니, 더 비싼 곳들은 5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이걸 보고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더 이상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위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2020년 이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분들은 주로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오르는 집값에 베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신고가 거래 소식이 쏟아지니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텐데 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과연 누가 계속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실제 구매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건 분명 이상한 현상입니다.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여러분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남의 경우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통계청 자료로 약 8,649만 원 정도 되는데 30평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라고 치면 이걸 나누면 무려 35년이 걸려요.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예요. 50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소득으로 나누면 60년이 걸립니다. 만약 연봉의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20년이에요. 그냥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품이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민종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어요. 2021년쯤에 서울에 위치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0억이나 받아서요. 왜 그랬냐면 그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대세라고 떠들썩하니 김민종 씨도 지금 사면 더 오를 테고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덜컥 매수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이자 부담이 있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이 주춤하더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민종 씨의 아파트는 12억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매출이 줄고 상가 월세를 내는데 급급했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고 아내와는 매일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했을까? 가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고 매일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이 사례처럼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소득 수준과 집값을 더 깊이 비교해보죠. 서울 강남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8,649만 원이라는 건 통계청의 지역 근로소득 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으로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2025년 데이터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수요에 의한 건지 아니면 투기성 심리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6%나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어요. 금리 인상과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거품의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건 수요가 아닌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유튜버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서울 송파구에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죠.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주변 투자자들이 비슷한 투자로 돈을 번 걸 보고 자신도 따라한 거예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신용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죠. 왜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이처럼 갭투자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고위험 전략이 실패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거품의 더 확실한 증거로 부자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부동산 자산을 빼고 현금성 자산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전체 100만 장자가 130만 명으로 세계 10위지만 이 숫자가 비싼 집값을 지탱할 만큼 충분할까요? 이 부자 숫자로 보면 서울 집값이 이 정도로 비쌀 이유가 없어요. 파레토 법칙, 즉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산출한 데이터인데 복잡하지만 결론은 명확하죠. 서울 집값은 거품입니다. 그렇다면 거품은 왜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력해요.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요. 2025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로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집값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나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하락 중이고 비아파트 부동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버블이 터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운영하는 가게가 잘 돼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가게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이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때문에 매장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계속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현황을 보면 평균 13억 4천만 원, 그중 강남구는 26억 3천만 원으로 고공행진 중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했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에요.
정부의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어요. 가격은 오르지만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최은미 씨예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2021년 강북 아파트에 12억을 투자했어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갭으로 투자했죠. 그런데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어요. 전세 갱신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더 슬픈 건 집값은 10억으로 하락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버블을 무시하고 샀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관망과 약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올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이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